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이익에 대해 환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의 박형준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TV토론을 가는 등 여권 단일화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야의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 확정과 함께 야권과 범여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단일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할 부패 완판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라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날을 확인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 입문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총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검찰개혁은 하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고,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지도부에서는 노웅래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를 쌓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국민이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육과 안위가 먼저인 현 정권의 공격에 맞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감쌌습니다.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메스가 없어지는 격입니다.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자신과 당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 총장에게 주저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일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조속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정부 조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밟은 세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추가 지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는데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소속 시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 100개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개발 현장이 전국에 있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만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대상도 LH 직원과 관련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광명 시형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LH 직원의 땅 투기 시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라며 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법적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직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 사례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과 투기 이익을 환수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주자로 각각 오세훈, 박형준 후보를 확정하면서 다음 달 보궐선거에 나설 각 당의 출마자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토론회를 열고 여권 단일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41% 득표율로 나경원 전 의원을 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중도 사퇴한 일에 대해 10년간 죄책감을 느꼈다며 다시 한번 열심히 뛰라는 회초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또 분열된 야권은 패배를 자초한다며 반드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매섭게 질책하시는 그런 신뢰를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중압감에 사실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과반이 넘는 5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는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사태로 치러지는 가장 부끄러운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대안과 비전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여권 후보 단일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TV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레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8일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단일화의 다른 한 축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8일부터 18일 사이에 단일화를 이루겠다며 단일화 방식 논의를 위한 박 후보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라는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지명된 박순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절차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가 공개된 뒤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명권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당은 함께 참여하는 청문회를 바란다는 뜻을 수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불발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야당 의원들 일부 전부죠.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의원들께서 전체가 불출석하신 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21대 총선 직후 이어진 부정선거 논란들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선거 정치 쟁점화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하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재난지원금도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박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유사쟁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부정선거 의혹엔 선거 과정을 오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에 나섰습니다. 1999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시 실거래가 신고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당시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청문회를 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박순영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또 한 명의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과 양당 대표들은 오늘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적기에 국회에 처리하기로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여야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의 조속한 구성을 국회의장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사회적 참사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추천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이 없으면 의장 권한으로 추천위원회를 소집 요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의 몫의 2인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채워져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멈추고 후보 추천이 출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사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사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LH의 공급을 모두 맡기는 것인데 도리어 관련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불법 이익 공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이 길 없는 땅을 19억 원에 사거나 묘목 수천 그루로 알박기를 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사 대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돼 3월 말에 치러질 예정인 정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여영국 전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오늘 출마를 예고해 여영국 전 의원과 2파전이 점쳐졌던 박원석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여 전 의원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부탁받았다며 당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서 선별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정부가 재원 마련 계획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5번째 추경안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모두 19조 5천억 원입니다. 네. 이 중 4조 5천억 원은 기존 본 예산에서 끌어왔고 남은 15조 원은 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5조 1천억 원을 투입하고 9조 9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방식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69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그 3차 지원금을 이제 돌아보면 아쉽게 이제 지원 요건과 또 이제 형평성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비슷한 그 논란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한정적인 재원안에서 선별 방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이 상황이 비슷한 노점상과 비교되는데요. 네.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 노점상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노점상은 지원되고 농업계는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농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이보다 실제 소득이 낮은 농가가 많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민 지원 관련 언급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계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기사들도 불만입니다. 이 택시 기사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데 전세버스 기사들은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불만이 계속 나올 텐데 이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형평성 문제만큼은 최대한 좀 촘촘하게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업종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또 이제 그만큼의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재원 마련 문제가 또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과 기재부가 계속해서 이 추경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은 당초에 보편과 선별 지원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기재부가 둘 다 하긴 어렵다고 맞서면서 선별 방식으로 추경안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농민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각지대가 보이면 추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고 싶지만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조 9천억 원을 적자 국채로 발행하면서 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8.2%로 50%에 육박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나라 빚이 올해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여당의 계획대로 되려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야당의 협조가 이제 필수적일 텐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보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1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정부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추경안에 대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평가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런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과연 이제 언제 지급이 이제 되느냐인데 앞으로 그 국회 심사 과정과 또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 여당은 이번 달 말에 4차 지원금 지급이 목표입니다.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 주부터 추경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15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와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18일, 늦어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안을 늦지 않게 적기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재보궐을 의식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긴급 고용 대책이 과연 이 추경 취지에 맞는지 또 적자구체 발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다 우리 또 세금의 문제니까 촘촘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4차 재난지원금과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4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윤석열 전국 여당 잠룡 온도차입니다. 최근 태풍의 눈으로 다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윤 총장을 향한 대응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신중 혹은 무시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사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윤 총장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언급한 발언 잠시 들어볼까요?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반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총장을 향해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가장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제 나왔던 정 총리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윤 총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여권의 잠룡들. 결국 사의 표명을 한 윤 총장과 앞으로 대권 경쟁에서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두 번의 울컥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오세훈 후보. 본인도 인터뷰를 하게 될지 몰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을 뒤집은 결과였는데요. 수락 연설에 나선 오 후보는 가장 먼저 죄송하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그 모든 것을 늘 가슴에 켜켜이 쌓으면서 경선 승리 발표 후 첫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이라고 칭한 오 후보는 지난 10년간 많이 죄송했다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1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일을 거론한 건데요. 당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주민투표의 진정성을 호소할 때도 내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결국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면서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던 오세훈 후보. 오늘 10년 만에 재도전이 확정되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모습이었는데요. 오 후보는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서울 시민에게 지은 죄를 갚으라 하는 격려와 회초리를 들어주신 거라 받아들인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죄책감과 자책감을 벗고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선 오세훈 후보. 과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넘고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선 토크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있었던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이슈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대검 앞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고 또 1시간 만에 신속하게 청와대가 신현수 수석과 함께 또 윤 총장의 사의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요.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청와대의 신속한 처리에 담긴 메시지와 또 정치권의 파장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글쎄요, 윤 총장 입장문을 다시 듣고 또 다시 읽어보고 했는데요. 왜 그만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 임기가 7월까지예요. 그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시나? 이건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정치하려고 하나 보다라고밖에 좀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전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좀 진정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검찰의 어떤 정의 이런 걸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사람을 좀 잘못 본 것 아닌가 이런 착각.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래서 내년 대선이 이제 3월 초인데 예, 굉장히 좀 1년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임기 7월까지 마치고 나서 해도 되는데. 네. 의심스러운 거는 일부러 대선 1년 전이란 시점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이런 것들 타이밍을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기획을 해서 지금 사퇴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당에서 무슨 검찰 수사권 배제하는 이런 법안을 좀 늦추자.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반부패 역량 약화시키면 안 된다. 안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도 조절론이. 예. 근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그만둔 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럼 우리가 떠들었던 게 윤석열 총장님 정치하는 우리가 등받이가 된 건가 이런 당혹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대선 구도에 지금부터 새로운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윤석열 총장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한 오늘의 사의 표명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정치권에 이제 대선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오늘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대선 도전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이제 그거는 앞으로 점차 가시화되겠죠. 다만 이제 왜 그러면 사표를 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안 또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하는 그런 중수청 설치 법안. 그것도 원래는 이번 주에 낸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방지법 얘기가 사실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대선 출마를 못한다. 검사, 판사의 경우에. 네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선 1년 전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법안이 현재 제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3월 말이나 4월 달이나 이때쯤에 법안 제출해서 소급 입법을 하면 그거는 우연히 명백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권에서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불신. 저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러면 차라리 논란의 소지를 다 없이 사퇴를 하자. 네. 아마 이런 정치적 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냐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만 남았다. 그게 이렇게 이제 봅니다. 대선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정치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거에는 두 분 다 이제 공통으로 아마도 공감하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사표를 낸 것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사표를 낸 것이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했어요. 그동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강한 것 아니냐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초접전으로 이제 대전을 펼쳐왔는데 오늘 오세훈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 후보가 41.64%, 나 후보가 36.31%를 기록했는데 그 여성 가점 10%가 이제 더해졌던 걸 감안하면 실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이제 더 벌어져서 네. 나경원 후보의 충격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결과 의외입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약간 의외로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센 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야당이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개혁적 보수, 중도 보수, 옛날 이제 김영삼 이쪽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뭐 정통 보수, 이제 강경 보수, 뭐 이런 세력이 있어요. 그게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 박근혜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엇비슷했거든요. 5대5 정도로.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 정당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응답한 분들도 지금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중도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어떤 정치적인 선택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패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중도 확장이 나중에 서울시장 본 경선에서 그렇습니다.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를 택했다. 예.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너무 극단적인 보수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 포인트를 냈는데 뭐 그것이 주요할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패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도 나경원 후보가 앞섰고, 그렇죠. 토론에서 승패도 나경원 후보가 앞섰고, 뭐 이랬는데 전승이었죠, 전승. 이랬는데 결과는 이렇게 뒤집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이제 나경원 후보한테는 왜 여성들이 나경원 후보를 뭐 싫어한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주요했나? 저도 좀 약간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로 됐으니까 오세훈 후보는 또 앞으로 이제 야권 단일 후보 뭐 이 협상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아직 뭐 최종적인 야권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겠죠. 네, 또 이제부터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시간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안 후보 측은 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사안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현재 이제 뭐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 과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하고 여론조사 했을 때 협상 결과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준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외로 고비가 아닐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고비는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기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훨씬 더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 아마 협상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선 룰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이제 100% 여론조사로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우리 당원들이 있는데 그걸 100%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혔는데도 그걸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른바 적합도를 볼 것이냐 경쟁력을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룰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상당히 지리하게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시한도 이제 3월 18일하고 19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안철수 대표 입장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뭐 그럴 거 있냐. 사전 투표가 4월 2일하고 3일이니까. 뭐 그 전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호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몇 번을 달 거냐 이 문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이 이제 4번으로는 무조건 필패다 이런 입장이고 안 후보는 투표용지에 1번 다음에
바로 4번이다. 2, 3번은 빠진다. 이런 두 번째다 이거죠. 두 번째다.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 기호 이 번호 문제가 선거 운동이나 선거 비용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4번 기호 문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은 그 안철수 대표 견제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전례가 있어요. 2011년에 박원순 그 당시 무소속 후보가 기호가 10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하면 유권자들은 찾아서 찍는다는 찾아서 거.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2번이면은 뭐 우리 당원들이 찍고 4번을 어떻게 찍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례가 있고요. 네. 또 선거운동 부분도 선관위에 좀 취재를 해보면 답변이 와요. 이미 2011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 관계없이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네. 돈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제한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에서 우선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그 선거 보전 비용비가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또 갚으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지의 문제지 네. 사실은 그렇게 제도가 뭐 크게 그렇게 제약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당이 빠진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열심히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워낙 선거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열심히 뛸 것이다.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우리는 열심히 지지를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호가 2번이냐 4번이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2번, 3번은 후보를 만약 안 낸다고 할 때 그러면은 기호 4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두 번째에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두 번째 있는 후보를 찍는다. 그게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 2번으로 명실상부하게 만약에 그쪽으로 단일화된다면 그쪽을 찍게 될 거지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하긴 뭐 민주당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그러나 두 번째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번, 4번은 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그 단일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로 되거나 오세훈 후보로 됐을 때 상대가 얼마나 도와주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진짜 아까 얘기하셨듯이 양쪽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술적인 제약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또 연일 안철수 불가론을 강조하니까 안철수 단일 후보 선출은 김종인 퇴출이라는 공식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당 안팎에서 또 반 김종인 인사들이 있죠. 안 후보를 지원하면서 또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당권 경쟁하고는 무관하고요.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현실론이 우세합니다. 자 우선 이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국 선거에서 워낙 연달아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 사실은 그동안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가장 지금 유리한 선거예요. 국민의힘한테는. 근데 이런 것도 못 이기면 이것도 못 이기고 어떻게 대선에 뭐 정권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뭐 현실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도 비슷하게 봐요. 우리 최 의원님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후보가 되든 관계없이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사퇴를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되느냐 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거취를 달리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야당 대표로서 가급적 그 야당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 후보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이제 날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안철수 대표 개인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봐서 아는데 그 사람 정치 잘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그 선거 후보원으로 등록을 하고 지지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철수 당선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권의 그 또 단일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네. 근데 역시 그 범여권의 단일화가 또 일사천리로 또 진행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께서 발제를 그렇죠. 해오시죠. 이제 사실은 뭐 시대정신 후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시대정신 후보와는 이제 8일 날 단일화를 그 결론을 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시대 전환이요. 네. 시대 전환.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진애 후보와는 이제 김진애 후보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요구사항을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김진애 후보가 지금 배수진을 쳤단 말이죠. 네. 의원직을 사퇴해가면서.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여권 단일화에는 그 박영선 후보로서는 약간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박영선 후보와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1시간 동안의 이제 TV 토론을 펼쳤는데, 근데 이 문제는 김진애 이제 후보 측이 18일까지 토론회 3번을 이제 요구한 상황인데, 과연 이 민주당이 이 요구안을 어떻게 살피고 또 받아들일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타협을 하지 않을까요? 뭐 김진애 의원도 뭐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번에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해보고 싶다는 건 굉장히 그 서울시장 자리에 대한 본인의 꿈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건 절박감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또 이분이 나이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의원은 내가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던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꼭 3번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 정도에서 뭐 적절히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본인은 부인했지만 사실은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의 승계, 이게 사실은 지난번 처음 총선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네네. 뭐 그 처음에 등원도 하기 전부터 김진애 1번 후보한테 뭐 사퇴하라 이런 압박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그 압박을 계속 지금까지 그 생각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김진애 후보 본인도 사실은 뭐 박영선 후보를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꺾고 본인이 여당의 범여권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과연 할까요? 저는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년짜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내년 또 이제 지방선거를 내다보는 포석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뒤에라도 열린민주당이 뭐 그때까지 존속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할 상황이고, 그다음에 존속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의 거리는 워낙 뭐 사실 멀잖아요. 의석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열린민주당에 계속 있는 한, 더군다나 의원직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네. 있는 한 본인한테 기회가 과연 있을까? 저희처럼 이제 기자를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내다보면 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아마 김의겸 전 대변인한테 의원직을 물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혹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동안 그쪽 표현, 정당 표현으로 하면 잠수 탄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의원직 승계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 게시판에 김의겸 전 대변인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라왔고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며칠 전에 국회 기자실에 와서 잠깐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근데 네. 본인이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당혹스러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자기가 우선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여기 기자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야 좀 실감이 난다. 이제 그런 건 그렇게 연출을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의겸 전 대변인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열린민주당 안에 뭐 지도부라든가 김진애 의원이 그런 고려를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합당을 좀 하고 싶어 해요. 네. 이제 이런 걸 촉매제로 해서 좀 합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으로서는 이제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박영선 전 장관이 어떤 길을 가게 되면 다음
서울시장 후보 자리는 혹시 나한테도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또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킬 수도 있을까요? 뭐 정치에서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이낙연 대표한테도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9일의 대선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박영선 후보를 당선시킨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대선 가도와는 좀 별개의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이제 이렇게 갈렸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수용 그리고 서울시장 여야 단일화 문제를 네. 둘러싼 쟁점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씩 들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윤석열 총장 오늘 사퇴 입장문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이 앉아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검사 출신들입니다. 또 검찰에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 최순실 사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한창일 때 검찰이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 1호가 됐던 거예요. 네. 아니 그걸 벌써 몇 년, 4, 5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벌써 다 잊어버렸나? 지금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런 굉장히 좀 의아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건 검찰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3월 4일이죠. 그래서 3월 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선 정국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대선 도전 정국이 될 그런 모양새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한 건 보선 정국을 덮은 윤석열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대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칩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